야, 어차피 곧 죽을 텐데 힘 빼지 말고 네가 안 오면 배추 들고 병원에 찾아갈까? 당장 와서 배추에 소금이나 쳐. 친정엄마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바로 그 시간에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내뱉은 말입니다. 엄마의 배를 가르고 종양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300포기 김장 걱정뿐이었어요. 7년을 무급식모처럼 부려먹고 사돈의 목숨까지 저주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눈치만 보며 배추나 절이고 오라던 남편. 참고 참고 또 참았던 제가 그날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삼단봉 하나 들고 시댁 대문을 들이받은 그날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 집안이 어떤 꼴이 됐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엄마의 팔을 꽉 붙잡고 종합병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엄마는 연신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검사받자. 한 번만. 아이고, 그냥 체한 거라니까.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지 뭐. 엄마가 병원 로비에서 발을 멈추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접수 창구로 향했죠. 체한 게 3달째잖아.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무슨 체한 거야. 식당에서 맛있는 거 실컷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거야. 늙으면 다 그래. 엄마가 접수 번호표를 만지작거리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접수 서류를 빠르게 작성했어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에 걸레를 짜며 하루를 마감하신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검사 결과는 5일 뒤에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을 때부터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죠. 보호자 되시죠? 앉으세요.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가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3기에 해당하고요.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3기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이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이 있는 대학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간호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죠. 엄마에게는 차마 3기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양이 발견됐는데 간단한 수술로 떼어낼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수술은 무슨,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가 병원 1층 벤치에 앉아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살림살이 거덜내지 마라. 이 나이에 배 가르는 거 무섭기도 하고. 엄마, 돈 걱정은 내가 하잖아. 제발 수술 받자. 안 해. 나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됐어.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느라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또 딸한테 손 벌리면 내가 뭐가 되니? 엄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 잔잔함이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제발, 제발 수술 받아줘. 그날 밤부터 저는 전국의 췌장암 전문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사람마다 연락을 돌렸죠. 3일째 되던 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교수의 진료 예약을 기적적으로 잡았습니다. 재검사 결과 대학병원 교수는 다행히 바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렸어요.
저는 원무과를 3번이나 오가며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 일정을 확정 짓고 입원 수속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시댁 본가를 찾았죠.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음 주에 수술이 잡혀서 제가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댁일은 좀 빠져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이모들 오는 거 알지? 음식 준비는 누가 해? 시어머니가 귤 껍질을 탁자 위에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암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들었어. 그래서 주말 음식은?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이모들 오시면 뭐 해줄까? 갈비찜 할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장모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방금 들었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갈비찜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차 안에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서 끓어올랐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댁의 요구를 깔끔하게 무시하고 엄마의 입원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낡아서 올이 풀린 엄마의 속옷을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보풀이 일어난 수건도 하나하나 골라 캐리어에 채워 넣었어요. 입원 전날 밤 저는 엄마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꼭 살려낼 거야. 꼭. 엄마가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장에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대학병원 암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펜을 쥔 손이 자꾸 떨렸어요. 보호자란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으면서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엄마의 목숨을 짊어지는 무게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술 전 처치를 마치고 잠든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든 엄마를 깨울까봐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병실 문을 열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계단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철문을 등지고 서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금요일에 김장이야. 300포기 해야 되니까 목요일 저녁까지 본가로 와.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식당에 재료를 주문하듯 건조했어요. 어머니, 금요일이 저희 친정엄마 수술날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근데 김장은 김장이야. 올해 이모들 몫에 시누이들 몫까지 300포기를 해야 되는데 맏며느리가 빠지면 되겠어? 어머니, 엄마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병원을 비울 수가 없어요. 지방 기강이 뭔지 몰라. 맏며느리가 김장에 안 나타나면 이모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해. 시어미 체면은 걔한테 줬냐? 저는 계단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큰 수술을 받는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끊긴 수화기 소리가 계단통에 메아리 쳤죠.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만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든 엄마를 힐끗 보더니 제 팔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죠. 엄마가 전화했다며. 응, 금요일에 김장하러 오래. 가야지. 남편이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복도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던 과도를 아직 손에 쥐고 있었어요. 뭐라고? 새벽에 가서 배추만 절여놓고 오면 되잖아.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의사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야? 저는 과도를 복도 의자 위에 내려놓고 남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장모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김치 타령이야? 야, 나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어 떼어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유나는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을 거야? 새벽에 잠깐 다녀오면 될 걸 가지고.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병실 안에서 엄마가 깨어날까봐. 은서야, 너 왔었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응, 엄마. 사과 깎아놨어. 먹을래?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병원 밥이 맛이 없어서 그래. 엄마 다리 주물러 줄게. 저는 이불 아래로 손을 넣어 엄마의 종아리를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올해 김장은 은서가 주도할 거니까 이모들이랑 경숙이 현정이는 주말에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 메시지 아래로 시누이들의 답장이 줄줄이 달렸어요. 언니, 나 총각김치도 좀 해줘. 우리 신랑이 좋아해. 나는 깍두기도 부탁할게. 큰 통으로. 포장은 밀폐 용기로 해줘. 지난번에 비닐이라 국물 샜거든. 저는 스마트폰 액정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스마트폰을 병실 벽에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옆 침대에서 잠든 엄마의 고른 숨소리에 간신히 손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주치의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내일 수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종양 주변까지 같이 드러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한 건가요?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호자분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깨지 않도록 이불을 목까지 여며드리고 불을 껐어요. 엄마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새벽 2시,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시누이들이 저녁 내내 보낸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언니, 배추 몇 시에 절여? 나 토요일 오전에 갈게. 점심 뭐 준비해줘. 우리 시어머니가 올해 양념 비율 바꾸셨대. 은서 언니한테 레시피 보냈다던데. 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눈물도 분노도 아닌 어떤 단단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서 굳어가고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 설정을 열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남편의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리고 간이 침대 옆에 놓인 엄마의 입원 가방을 다시 열어 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술복, 수건, 미끄럼 방지 양말, 빨대컵.
빠진 것은 없었어요. 저는 가방 지퍼를 닫고 엄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오직 엄마 곁만 지키겠다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병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수술실로 이동할게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간호사가 엄마의 침대 난간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동 침대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금방이야. 눈 감았다 뜨면 끝나 있을 거야. 은서야, 너 밥은 먹었어?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참으며 웃어 보였어요. 응, 먹었어.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수술실 앞까지 나란히 이동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의료진이 멈춰섰고 저는 엄마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어요. 금방 올게, 엄마.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 침대가 철문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철문 위에 붉은 글씨에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저는 2글자를 올려다보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려서 정신을 차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지하 주차장에 흰색 차량 주인 아니세요? 이중 주차되어 있어서 차를 뺄 수가 없는데요. 당장 좀 빼주세요.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주차하느라 이중 주차를 해놓은 게 떠올랐어요.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모가 내렸습니다. 이모는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이모 왔다. 수술 시작했어? 네, 이모. 방금 들어가셨어요. 이모, 죄송한데 저 잠깐만 지하 주차장 다녀올게요. 이중 주차를 해놔서. 그래, 걱정 마. 이모가 여기 앉아 있을게. 이모가 보호자 대기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다시 세워놓은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저는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나쁜 년이 전화기를 끊어놔. 고막을 찢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어요. 어머니, 지금 다른 번호로 거신 거예요? 전화를 차단해? 시어미 전화를 차단을 해? 네가 감히?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제발 오늘만은 좀. 그래서 배추는 누가 씻어? 300포기가 마당에 쌓여 있는데 이모들은 벌써 오고 있고 네가 안 오면 내가 그걸 다 해. 어머니,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있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췌장암 삼기면 어차피 얼마나 산다고. 곧 죽을 사람한테 힘 빼지 말고 당장 와서 배추에 소금이나 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곧 죽을 사람. 소금이나 쳐. 그 두 마디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1번, 2번, 3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액정 위로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손가락 마디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죠. 저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귀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타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수술실 앞 좀만 더 지켜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고 올라탔습니다. 저는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예전에 호신용으로 사두었던 3단봉이 손에 잡혔습니다. 묵직한 쇠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울리는 소리가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차가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갈 때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시댁 본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이 보였어요.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까맣고 건조한 두 눈만이 정면을 노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사람한테 힘 빼지 말고 소금이나 쳐.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시댁본가 골목길로 차가 진입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대문을 향해 직진했어요. 앞 범퍼가 철제 대문을 들이받으며 쾅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렸습니다. 대문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벌어졌고 저는 그 틈으로 차를 마당 한가운데에 박아 넣었어요.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내렸죠. 마당에는 시이모 둘과 시누이 둘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고무대야 6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소금에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배추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야 밖으로 넘쳐 시멘트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삿대질을 해댔어요. 이제 왔어. 배추가 썩게 생겼는데 이 시간에 나타나?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삿대질하는 손목을 왼손으로 탁 쳐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시어머니의 앞치마 끈과 목덜미 옷깃을 한꺼번에 틀어쥐었습니다. 방금 전화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곧 죽을 거라고 했죠. 소금이나 치라고 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이년이. 시어미한테 손을 대. 말해보라고요. 우리 엄마가 곧 죽을 거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짓거려봐요. 접이식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시누이 경숙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나. 경숙이가 제 왼팔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뒤이어 현정이도 달려와 제 허리를 껴안으며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옷깃을 놓고 몸을 확 틀었어요. 경숙이가 미처 손을 놓기 전에 저는 경숙이의 팔을 뿌리치며 어깨를 밀었습니다. 경숙이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현정이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저는 현정이의 앞치마 끈을 잡아채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현정이도 배추물이 흥건한 시멘트 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낮아빠졌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영아, 빨리 와. 네 마누라가 미쳤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마당 한가운데 줄지어 놓인 고무대야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첫 번째 대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대야가 뒤집히며 절인 배추 수십 포기가 흙바닥 위로 쏟아졌어요. 두 번째 대야, 세 번째 대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끝이 욱신거렸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대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뒤집어 엎었습니다. 소금물이 사방으로 튀며 마당 전체가 배추밭이 됐어요. 절인 배추들이 진흙과 뒤섞여 시커먼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아, 배추, 내 배추. 시어머니가 네 발로 기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수도가로 걸어갔어요. 수도꼭지 옆에 20kg짜리 굵은 소금 포대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위에 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비닐 입구를 두 손으로 찢어 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오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소금 치라고 했죠. 저는 소금 포대를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확 기울였습니다. 하얀 굵은 소금이 쏟아지며 시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뒤덮었어요. 으악! 눈, 내 눈.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빈 소금 포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입술 한쪽이 실룩거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시이모 둘이 혼비백산하여 대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문 열어줘. 저는 시이모들보다 빠르게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쪽에서 걸쇠를 쾅 걸어 잠갔어요. 시이모들이 대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이 집 끝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가요. 저는 시이모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시이모들이 서로를 붙잡고 뒷걸음질 쳤어요. 마당 한쪽에 돌돌 감겨있던 고무 호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호스를 끌고 수도꼭지로 가서 꼭지를 끝까지 돌렸어요. 호스 끝에서 굵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호스를 들어 올려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물을 쏟아부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먼저 물줄기가 꽂혔습니다. 소금이 씻겨 내려가며 시어머니의 화장이 번져 눈 밑으로 시커먼 줄이 흘러내렸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경숙이와 현정이에게도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구석으로 기어갔어요. 시이모들은 대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물벼락을 맞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호스를 한 바퀴 크게 돌리며 마당 전체에 물을 뿌렸어요. 절인 배추, 진흙, 소금, 물이 뒤섞인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을 맞고 흠뻑 젖은 시댁 식구들이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금물과 진흙이 범벅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호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차 안에 두고 온 삼단봉이 생각났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조수석 위에 삼단봉을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쇠막대가 손안에 딱 맞게 잡혔습니다. 저는 삼단봉을 쥔 채 시댁 거실로 통하는 유리 미닫이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흙발 그대로, 진흙물이 묻은 운동화 그대로. 뒤에서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들어가지 마. 거실에 손 떼면 죽여버린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리 미닫이 문을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레일 끝까지 밀려나며 쾅 하고 벽에 부딪혔어요. 거실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해외에서 공수해 왔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로
그 위를 성큼성큼 밟으며 걸어 들어갔어요. 발자국마다 시커먼 흙물이 카펫 위에 찍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기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김장 양념통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채 새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담긴 대형 플라스틱 통이 5개. 저는 가장 가까운 통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를 향해 양념통을 기울였어요. 걸쭉한 빨간 양념이 줄줄 쏟아지며 소파 위를 덮었습니다. 크림색 가죽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두 번째 통을 들고 벽을 향해 양념을 내뿌렸습니다. 실크 벽지 위로 붉은 양념이 척척 달라붙으며 핏자국처럼 흘러내렸어요. 세 번째 통은 텔레비전 위로, 네 번째 통은 거실 탁자 위로, 저는 5번째 통까지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거실 전체가 시뻘건 양념으로 도배됐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양념 방울이 카펫 위로 뚝뚝 떨어지며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맨발로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념이 흥건한 카펫 위를 밟으며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저를 향해 돌진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향해 뻗었습니다. 저는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 시어머니의 손을 피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양념이 흥건한 카펫 위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엎어지며 두 팔을 짚었지만 양념 범벅이 된 바닥이 미끄러워 그대로 배를 깔고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과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이 미친년이 진짜 미쳤어. 미쳤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을 쳤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양념과 진흙이 섞인 바닥이 빙판처럼 미끄러웠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거실 오른쪽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진열장이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도자기와 크리스털 장식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모아왔다는 수집품들이었죠. 손님이 올 때마다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며 몇백만 원짜리라고 자랑하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삼단봉을 탁 펼쳤습니다. 쇠가 맞물리며 찰칵 소리를 냈어요. 진열장의 유리문을 향해 삼단봉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더니 와장창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은서야, 제발.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기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삼단봉을 진열장 안으로 밀어넣고 옆으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칸의 도자기들이 줄줄이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청자 화병이 터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백자 접시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두 번째 칸, 삼단봉이 지나간 자리마다 도자기들이 선반 끝으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크리스털 와인잔 세트가 공중에서 부딪히며 투명한 파편을 흩뿌렸어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저는 한 칸도 남기지 않고 삼단봉으로 쓸어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깨진 파편 사이를 기어다니며 조각난 청자를 두 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내 도자기, 내 도자기들.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깨진 파편에 손바닥이 베인 것도 모르고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단봉을 어깨에 걸치고 부엌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냉장고 문을 양쪽 다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에 빼곡히 들어찬 반찬통, 과일, 고기팩, 생선, 양념장 병들이 보였어요.
저는 선반째로 반찬통들을 끌어내 거실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된장찌개 냄비가 깨진 유리 위에 엎어지며 갈색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김치통이 터지며 빨간 국물이 양념 범벅 카펫 위로 또 한 겹 덧칠됐습니다. 달걀판을 집어 벽에 내던지니 노란 노른자가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경찰, 나 경찰 부를 거야. 신우이 현정이가 거실 구석 방문 뒤에 숨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현정이에게 두 걸음 만에 다가가 현정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어요. 언니, 돌려줘. 저는 현정이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액정이 갈라지며 화면이 꺼졌어요. 한 번 더 구둣발로 밟아 뭉갰습니다. 현정이가 깨진 스마트폰을 보며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양념, 진흙, 된장, 김치 국물, 달걀, 깨진 유리, 도자기 파편.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바닥 위에 시어머니가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뒷덜미 바로 옆 바닥을 구둣발로 쾅 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양념과 눈물과 피가 뒤섞인 시어머니의 얼굴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저주를 퍼부은 대가예요. 똑똑히 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만든 결과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움켜쥔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거실에 더 이상 부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파도 벽지도 진열장도 냉장고도 전부 끝이 났어요. 그때 열려있는 대문 너머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 남편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와 진흙탕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다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뻘건 양념으로 도배된 거실 바닥에 시어머니가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깨진 도자기 파편 사이에서 온몸이 양념과 진흙 범벅이 된 채 흐느끼는 자기 어머니를 본 남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남편이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양념이 흥건한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한쪽 무릎을 찧었지만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전연이 다 부쉈어. 내 도자기 내 집.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소파 쪽으로 밀어놓고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이 미친년아, 진짜 돌았어.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을 휘두르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오른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으윽! 남편이 정강이를 감싸쥐며 상체를 숙였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의 셔츠 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양념과 진흙으로 범벅된 제 손이 남편의 하얀 셔츠에 시뻘건 자국을 남겼어요. 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곧 죽을 거라고 했어.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한테 소금이나 치라고 했다고. 그때 너는 뭐 했어? 뭐 했냐고. 이거 나.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어 떼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어요. 왼손으로 셔츠 깃을 더 세게 틀어쥐고 오른손을 활짝 펴서 남편의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뺨도 후려쳤어요. 니년놈의 엄마가 내 엄마 목숨을 저주할 때 전화기 들고 뻔히 듣고 있었으면서 한마디 했어? 한마디라도 했냐고. 남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양념이 흥건한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부딪히며 남편이 으윽하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배 위에 구둣발을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제 발을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체중을 실어 꾹 눌렀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이 집에서 내가 뭐였는지 알아?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시이모들 생일마다 밥상 차리고 제사 때마다 혼자 설거지하고 네 엄마한테 무급으로 부려먹히면서도 참았어. 네가 한 번이라도 편들어줬으면 참을 만했어.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날에 배추 절이러 가라고?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더라. 그게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배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몸을 돌리며 기침을 했어요. 마당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문 밖에 경찰차 2대가 멈춰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장비를 챙기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경찰관들에게 기어가다시피 달려갔어요. 여기요. 여기. 저 여자가 미쳐서 집을 다 부수고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당장 잡아가요. 당장. 신우이 경숙이가 마당에서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일 뻔했어요. 수갑 채워요. 빨리. 경찰관 2명이 거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양념과 유리 파편이 뒤섞인 바닥을 보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저는 3단봉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쇠가 깨진 도자기 파편 위에 놓이며 딸깍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2 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 1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친정 어머니의 암 수술 당일에 곧 죽을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7년 동안 저를 무급으로 부려먹으며 정신적으로 학대했고요. 제 스마트폰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들었어요. 차가운 쇠가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바닥에서 간신히 일어선 남편을 바라봤어요. 양념과 유리 파편이 묻은 셔츠, 부어오른 양쪽 뺨, 초점을 잃은 눈. 그 꼴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이야.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이 쓰레기 같은 집안이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법정에서 다시 보자. 한 푼도 안 남기고 뜯어낼 거니까. 저는 남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경찰관을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 뒷좌석 문이 열렸고 저는 고개를 숙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살난 거실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금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작동은 했어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나 은서야. 엄마 수술 어떻게 되고 있어? 은서야, 아직 수술 중이야. 모니터에 진행 중이라고 떠 있어. 너 어디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모,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깨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2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직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파출소 조사실 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수갑이 풀린 손목을 문지르며 맞은편에 앉은 담당 형사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친정어머니 수술 당일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스마트폰에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형사가 제 스마트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사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췌장암 삼기면 어차피 얼마나 산다고. 곧 죽을 사람한테 힘 빼지 말고 당장 와서 배추에 소금이나 쳐. 형사가 녹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남의 집 물건을 부순 건 부순 거예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모르겠지만 고소를 유지하면 재물손괴로 처리될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에요. 형사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명피해가 없고 주거지가 확실하니까 불구속으로 진행할게요. 추후에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처 바꾸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오자마자 뛰었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택시 안에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세 번째 만에 이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엄마 수술 어떻게 됐어? 은서야, 너 어디야? 빨리 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 아직 수술 중인데 나도 무서워서 그래. 빨리 와줘. 지금 가고 있어, 이모. 10분이면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뛰었어요.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저는 비상계단으로 방향을 틀어 층계를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석이 보였어요. 이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이모, 아직 안 끝났어? 응, 불이 아직 켜져 있어.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으니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너 옷에 왜 이렇게 빨간 게 묻어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모가 제 점퍼 소매에 묻은 김장 양념 자국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모. 별거 아니야. 이모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기도를 속으로 읊었어요. 30분쯤 더 지났을까요? 수술실 철문 위에 붉은 글씨가 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철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주치의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주치의 앞으로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주치의가 저를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종양을 깨끗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주변부까지 말끔하게 정리했고요. 수술은 성공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어요. 수술실 앞 차가운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치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수술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됐다, 은서야. 됐어. 수술 잘 됐대.
이모의 품에 안겨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 번도 울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었을 때도, 시댁을 부술 때도, 수갑이 채워졌을 때도 눈물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살았다는 한마디에 참았던 것이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30분 뒤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피부가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엄마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엄마는 대답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그로부터 4일 뒤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기대앉은 엄마가 처음으로 미음한 그릇을 다 비운 날, 저는 엄마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이모한테 부탁해놨으니까 걱정 마. 그래, 다녀와. 밥 좀 챙겨 먹고. 저는 병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2시에 예약한 한은서입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한은서 씨 앉으세요. 어떤 사안으로 오셨는지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까지. 증거는 여기다 있어요. 봉투 안에는 그동안 치밀하게 모아둔 것들이 빼곡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목록, 강제로 시킨 김장과 명절 노동의 메시지 캡처본,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니 변호사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전부 시어머니의 언어폭력과 정신적 학대 기록이고요. 여기 있는 녹음은 제 친정어머니 수술 당일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리자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남편분의 다른 잘못은 없을까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설탐정 업체도 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믿을 만한 곳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퇴원을 앞둔 엄마에게는 시댁과 벌어진 일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매일 병실을 지키며 웃는 얼굴로 사과를 깎아주는 모습만 봤어요. 이 끔찍한 진흙탕 싸움은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엄마가 태어나기 전날 저는 부동산 앱을 뒤져 채광이 좋고 보안이 잘 된 소형 아파트를 하나 골랐어요. 직접 찾아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라면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퇴원 날짜에 맞춰 짐을 옮겨 놓았습니다. 사설탐정 업체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엄마의 회복을 살피던 어느 오후 탐정업체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은서 씨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다음 날 로펌 상담실에서 탐정업체 대표와 변호사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탐정업체 대표가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놓았어요.
먼저 불륜건입니다. 남편분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과 최소 2년 넘게 만나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 나오는 남편과 젊은 여자, 주차장에서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 날짜와 시간이 사진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인간에 대한 기대는 시댁 거실 바닥에 깨진 도자기 파편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건은 좀 더 심각합니다. 탐정업체 대표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남편분이 유흥업소를 상습적으로 출입했는데 그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1년 반 동안 총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린 거네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이 잘못을 떠넘기려 해도 이 증거면 꼼짝을 못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고 수위로 해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딸깍 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로펌을 나와 택시 안에서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제가 시댁에서 300포기 김장을 하고 명절에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치고 시이모들 생일상을 차리는 동안 이 남자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호텔을 드나들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들의 불륜을, 법인카드 유용을 알면서도 며느리를 무급식모로 부려먹으며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사진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치가 떨렸지만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서류로 끝을 낼 차례였어요.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급여 통장과 전세금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본가 건물 일부도 함께 묶었어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꼼짝할 수 없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증거와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정리한 서류 한 부를 복사해서 남편 회사 감사실에 익명으로 보냈어요. 우체통에 봉투를 넣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통지서가 시댁에 송달되고 3일 뒤 남편의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전부 뒤집어졌고 남편은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결과는 불명예 파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새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어폰 화면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문틀에 기대섰어요. 무릎 꿇을 거면 꿇지 마. 볼품 없으니까. 남편이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가압류만 풀어줘. 통장이 묶이니까 당장 밥을 못 사 먹어. 엄마도 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뺄 수가 없어. 저는 현관 옆에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금물이 찰랑거렸어요. 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소금이나 치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스름 돈이야. 양동이를 남편의 머리 위로 뒤집었습니다. 소금물이 남편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소금물에 젖은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다음에 오면 경찰 부른다.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은서야, 나 좀 살려줘라. 거실 수리비가 4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집이 가압류가 걸려서 대출도 안 돼. 합의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응? 우리 엄마 수술 날 뭐라고 하셨죠? 곧 죽을 거라고 했죠. 소금이나 치라고 했죠.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4천만 원보다 비쌀 줄은 모르셨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시댁 거실을 파괴한 재물손괴를 물고 늘어지며 저한테 잘못을 떠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졌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이어서 남편의 불륜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공개되자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김세영과 피고의 어머니 이정수는 원고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 금액을 확인한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내? 집을 팔아도 모자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판결 직후 저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시댁 본가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살던 그 집에서 짐을 싸들고 쫓겨났어요. 직장을 잃은 남편이 쫓겨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좁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고성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도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것만 확인하면 됐으니까요. 건강을 거의 다 회복한 엄마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의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채광이 좋은 거실에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엄마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 집 참 좋다. 햇빛이 이렇게 잘 드는 집은 처음이야. 엄마가 좋으면 됐지. 근데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맨날 어두운 얼굴로 다녔는데.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어? 모르겠는데. 그래, 그랬어. 지금이 훨씬 낫다. 엄마도 웃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어요. 향긋한 차 향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이 햇살과 이 차 한 잔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 말을 내뱉는 장면에서 숨이 딱 멎었습니다. 수술실에 엄마가 누워 있는데 소금이나 칠하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서 씨가 삼단봉을 들고 시댁으로 달려가는 그 장면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뻥 뚫리기도 했어요. 7년을 참고 참았던 사람이 폭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랑 나란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요. 결국 은서 씨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평범한 오후 햇살 한 줌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